저 계산 구조는 남기고 지우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총무님 누구시죠? 근데? 총무님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랬나? 아유 그러게요. 예? 예? 아유 센스가 있으시고 또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그래도 이거 지금 앞에 했던 세 가지는 어렵지 않죠? 예. 아 이건 재밌죠 뭐 그렇죠? 아니에요? 재미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눈 똑바로 뜨시고 단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실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토지를 증여했다고 할게요. 또 똑같이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언제 샀냐면 얘네는 08년도에 한 3억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B한테 증여할 당시에는 2019년도에 증여를 했는데 이 당시에 한 8억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이러면 B는 무슨 세금을 냅니까? 일단 B는 증여세 냈겠죠. 이렇게 증여세를 냈는데 한 증여세 한 1억 정도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증여세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B는 요 2019년도 8월달에 증여세를 내고서 이거를 C에게 양도합니다. 2021년도에 자 10억 원에 양도한 거예요. 10억 원에 이렇게 양도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무슨 세금을 냈겠어요? 또 양도세 냈겠죠. 자 양도세도 냈을 겁니다. 양도세 요 양도세도 한 1억 정도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지금은 전부 다 지금 납세무자가 누군 거예요? B. 자, B가 A한테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8억에 대해서 1억을 납부한 거고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도 1억만큼 납부를 한 겁니다. 됐죠? 요건요. 자, 과세관청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2021년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들어온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 10억에 양도했네. 아유 잘 받았네. 근데 얼마에 취득했나? 2년 전에 8억에 취득했는데 뭐야 증여네? 이 둘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특수관계자예요. 오케이 특수관계자.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말고 나머지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따로 또 그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일반적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말고 특수관계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면 아버지 어머니 말고 배우자 말고 가장 가까운 건 형제지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형제지간에 이렇게 이제 증여를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형제한테 토지를 증여를 해요? 안 하죠. 할 리가 없지. 그죠? 그럼 과세관청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형제지간에 땅을 줬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A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C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를 가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과세관청이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양도했다고 양도세 계산해봤더니 여기 양도세가 5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했다 이거는 굴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자 이게 부당한 행위는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러면은 그 바지가 아니라 그 실제 몸통이 누구란 얘기예요? A란 얘기예요. A가 원래 직접적으로 C에게 양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여세 납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났을 때 양도하게 되면은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년 내에 양도냐면은 5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이 사람이 납부한 증여세하고 양도세하고 합계를 직접적으로 양도했을 때 계산 요거보다 적다. 그럼 무조건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럼 일단은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증여 행위도 부인한 거고 이 양도 행위도 부인해 보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알고 보니까 가짜야. 실제는 그냥 2008년도에 당신이 3억에 사서 2021년도에 10억에 판 이거대로 난 과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아까는 뭐냐면 정상적인 거래이긴 하지만은 거래가액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래 형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네. 이거는 구라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납세 의무자가 누구로 바뀌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 지금까지는 B가 다 했다고 한 거죠. B가 증여세도 내고 B가 양도세도 냈는데 납세 의무자가 졸지에 누구로 바뀌어요? A가 바뀐다는 거예요. A. 자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A가 되니까 양도가액은 이번에 2021년도에 10억의 양도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 있잖아요. 자 이게 언제로 바뀌는 거예요? A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네요. 졸지에. 이렇게 2년 만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는데 이건 벌써 얼마예요?
뭐 한 십몇 년 보유했잖아요. 장특공 되겠네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거래 형태를 바로 잡겠다는 거는 바로 잡겠다. 원래는 너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직접 양도한 거잖아. 솔직히 불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A가 과세관청에 붑니다. 아유 그래요. 내가 양도세 좀 아껴보려고 이렇게 지금 꼈다. 그래? 그럼 나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증여세. 직접적으로 양도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증여세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떡할까요? 이건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맞아요. 증여세는 부가 취소합니다. 이미 납부한 게 있으면 반환까지 해줘요. 납부해줘요. 자, 네 번째. 그죠? 그러면 B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B는? 잘못이 있는데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바지 사장이 된 죄예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신고했지만 너는 그냥 내비두고 자 A가 C한테 직접적으로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양도했다라고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 너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 두 개를 합쳐봤더니 6억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안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더 많다. 그러면 안 합니다. 무조건. 이게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많다. 그러면 진짜구나. 우애 좋은 형제네. 그러면서 그렇죠. 안 하죠. 결국 뭐냐면 정말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또 괜찮아요. 정말.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 아끼려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부당이익 예산 분인이에요. 원래는 B가 증여세도 내고 B가 양도세도 냈다고 신고했지만 이거 형태는 지금 구라로 보기 때문에 자, 납세의무자가 주체 누구로 바뀐다? A로 바뀐다. 그럼 취득가액 자체가 2019년도에 8억이 아니라 2008년도에 3억에 사서 2021년도에 10억에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 옛날에 증여세 낸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신에 B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당신도 바지 사장이 된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너도 연대납세 의무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자, 이름하여 얘는 2월 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2월 과세. 똑같아요 얘하고 형태는. 자, A는 08년도에 3억 원에 샀습니다. 자, 그리고 B한테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자, B한테. 자, 이 당시에는 2019년도에 8억 원. 자, 그리고 우리 증여세 똑같이 1억에 냈다 할게요. 증여세는 자, 1억만큼 납부를 했습니다. 똑같이 쓸 거예요. 얘는 C한테 2021년도에 10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양도세도 똑같이 1억만큼 납부를 했어요.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지금 B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2019년도에 8억에 사서 8억에 취득해서 2021년도에 10억에 양도했구나라고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증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는 믿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으니까. 얘는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동생한테 땅을 증여해. 요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면 내가 부인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딴지를 거는 건 뭐냐면 남편한테 증여받았다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5년 내에 양도한 거죠. 5년 내. 다 좋은데 너무 단기에 양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부인한테 양도해서 부인한테 증여해서 부인이 그 다음날 팔아먹든 그 다다음날 팔아먹든 뭔 상관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양도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재하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를 제재하진 않아요.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누가 내요? 그냥 B는 그대로예요. 오케이. 얘는 그대로인데. 자, 얘만 취득가액. 취득 가액이나 취득 시기 있잖아요. 이거를 A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졸지에 나는 2019년도에 8억에 남편한테 취득을 해서 이렇게 양도한 게 아니라 취득 가액만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취득 가액만. 내가 취득한 건 이건데 남편이 취득했던 3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 시기는 19년도인데 08년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유리한 것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뭘 못 받았어요.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못 받았는데 얘는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얘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거 괜히 냈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지금 8억에 이만큼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이때로 봐버리게 되면 내가 냈던 증여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요건요 특이하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종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경비로. 자, 절대 주의하실 게 세액공제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하고 세액공제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로 갈게요. 자,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2단계에서 얻겠다는 거예요. 아까 양도가액이 얼마였어? 10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아까 얼마였어? 3억 원이었죠. 여기다가 1억 원 엎어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하겠다는 건요. 여기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유리해요? 세액공제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거는 필요 경비로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당한 게 있나? 아 부당하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면. 우리 항상 뭡니까? 부당하면 그럼 하지 마 잘하든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얘는 잘 안 일어나요. 얘는 일단 여기서부터 에러라니까. 동생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아들한테 증여한 다음에 아들이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안내 정도는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내에 팔게 돼.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서도 되게 5년 내에 파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무조건 하거든요. 요거는. 자, 네 번째는 그럼 연대납세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A, B는 부부지간이잖아요. 이 당시에 증여 당시에는 부부였어요. 양도 당시에는 이혼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거 적용을 해요. 어차피 남편을 불러올 일이 없거든요. 얘는요. 얘는 형을 불러와야 돼요.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 보니까 형 이거 걸렸어 이러면서 형을 불러와야 돼. 그죠? 근데 얘는요. 어차피 그냥 취득 가액만 남편 걸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남편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 남편을 불러와야 돼. 그렇죠? 그럼 진짜 넌 진짜 평생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거 왜 세금 안 내가지고 왜 나까지 지금 그냥 딴 사람이랑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두 가지 비교해서. 이거 정말 얼마나 문제이기 좋아요. 섞어가지고. 얘는 납세 의무자가 바뀌어요. 얘는 납세 의무자 안 바뀌어요. 이 두 개 중에 똑같은 거는 취득가액밖에 없어요. 취득가액, 취득 시기만 이때로 하겠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 취득가액들을 인정하지 않고 옛날 취득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하나는 없고 증여세는 돌려주고 얘는 그냥 경비로만 인정해주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추가가 되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가장 커다란 틀은 이겁니다. 가장 틀은. 오늘은 일단 요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5년 내에 이렇게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다음에 팔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 취득한 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은 오늘 해피하셨죠? 그렇죠? 성공하셨죠? 됐죠? 자, 요렇게 5가지가 답니다. 자, 처음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거, 그리고 거래 가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가대로 과세하는 것들. 저거는 거래 형태를 좀 이상하게 했네. 다 인정해보지 않고 원래대로 가겠다는 거고, 얘는요. 이거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은 너무 단기에 양도했기 때문에 취득가액만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특례에 대해서는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541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541 동그라미. 거래 형식에 의한 부당행위 부인입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기 밑줄 좀 할게요. 특수관계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특수관계인에게요. 자산을 증여한 다음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자, 거기 밑줄 증여한 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만 이렇게 띄었지 알고 보니까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도 A가 가져갔을 거고 증여세도 얘가 냈을 거고 양도세도 얘가 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부당행위 기준 볼게요. 다음에 기억의 세액이 니은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계산한 양도세, 자, 둘 중에 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야 된다는 거고 이 두 개 합친 게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더 크다 그럼 이거 안 해요.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네 번째, 자, 증여재산의 2월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급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를 받은 경우, 자, 2번을 보시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지금 얘도 그렇고 그 C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C는 뭔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A, B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에 3번에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누구 걸로?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는 최근에 30회, 30 그때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전에는요 항상 얘네들은 단골 손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33회 때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언제 출자가 돼도 1순위 중에 하나가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2월 과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큰 고비를 하나 넘기셨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산식에 따라서.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러분 그리고 너무 필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필기에 대해서는 기초과정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찍으셔도 관계없고 그냥 내용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기초서가 아니라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그러니까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과정 때부터는 그 보시면 되고 꼭 요약한 거 안 주나요? 라는 말이 벌써부터 이제 많아요. 그거는 기출문제 과정에서 드린다니까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때도 뭐 드려요? 작년에는 복습 자료라고 그래서 좀 뭐 주긴 줬는데 그게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OX 문제로 대체할까 생각합니다. 뭐가 날까요? 네, 제 맘대로 할게요. 이게 오늘은 참고는 하되 어차피 내 맘대로 그렇죠? 자, 잘 듣고 이겁니다. 자,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실실실 빼고 매감기, 매감한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5가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특례사항이. 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자, 요거는 수업 목적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게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그렇죠. 오케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름이 장기 보유인데 최소한 그래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년 이상 보유라고 하는 거는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생각해 볼게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또 뭐 분양권, 입주권, 전세권, 그다음에 무슨 등기된 임차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가장 객관적인 게 그나마 등본상에 나와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을지언정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본상에 등기를 하는 게 그 중에 뭐가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그냥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하고 사실은 건물에 대해서만 줍니다. 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영어권, 이주권 이런 것들은 안 해줘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입주권이 하나 더 들어간다. 토지, 건물, 입주권 요 3가지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나머지 무슨 특정 주식 A, B 이런 것들은 안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권, 이주권도 안 해줍니다. 오로지 토지, 건물, 입주권이에요. 자, 왜냐하면 얘는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부동산이에요? 권리를 판 거잖아요. 토지, 건물인데 얘는 갑자기 왜 들어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 주택으로 한 30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30년. 자, 그러다가 우리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요 일대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양도. 그럼 양도 당시에는 내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상의 권리입니까? 권리죠. 그럼 과세관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입주권 같은 건 안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주택으로 보유한 게 몇 년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30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팔았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요게 이거 바뀌는 시점이 뭐예요? 이게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 관리처분계획. 그렇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요 날 이후에 입주권으로 팔았다라고 해서 네가 부동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장특공 안 해주면 나는 매우 섭섭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저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드려 되니까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부동산이었던 기간 동안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얘네들은 지금도 부동산이다. 얘는 나 옛날에 부동산이었던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 세 가지.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입주권 해준다고? 나 이때 취득을 했는데 이건 해줄까 안 해줄까요? 얘는 안 해주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요거는 승계조합은 안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이든지 나 과거에 부동산이었던 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나름 논리적이죠. 나름 논리적이에요. 세법이 무조건 암기는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외워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는데 얼마나 해주는데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해주냐면 우리 보유기간, 보유기간 곱하기 2%씩 해줘요. 자, 그리고 몇 프로 한도냐면 30%가 한도예요. 3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토지 건물을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다고 할게요. 토지를 5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5년 6개월 15일 보유했다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5년 6개월 15일. 자, 세상 심플합니다. 뒤에 거는 지우세요. 그냥. 뒤에 건. 그럼 5년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0%. 그렇죠. 자, 양도 차익까지 계산을 했더니 1억 원이에요. 요게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자, 1억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요게 1,000만 원이죠.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보유기간 곱하기 2%에서 30%가 한도를 내면은 최대한 보유하는 게 몇 년? 15년이죠. 15년.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년이 넘어가면 16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만 보유하면 30%가 한도예요. 내가 토지를 만약에 7년 하고 자 11개월 하고 자 20일 보유했어요. 뒤에 거 지우란 얘기예요. 자 곱하기 2% 하시게 되면 얼마예요? 14%. 14%면 1억 곱하기 14면 1,400이죠. 1,400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얼마가 한도다? 30%가 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좀 약하긴 해요, 이게. 자,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요거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미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미등기는 안 되죠. 미등기는 일단 괘씸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보유 기간 자체를 계산을 못 합니다. 등본상에 나와 있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등본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국외부동산 될까요, 안 될까요? 국외부동산도 안 돼요. 국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등기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국외부동산은 안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요게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건 전 개인적으로는 요거라고 봐요. 자,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예, 고가주택의 경우입니다. 우리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도 특례가 있었죠.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 넘는 부분만 과세했잖아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예요. 원래 남들은 비과세 받는데 안타깝게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다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도 그냥 좀만 할게.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게. 이거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대신에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참 과세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좀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최대 한도가 몇 프로냐면 80%까지 가능해요. 80%까지. 이걸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고가주택이면 오히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가주택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원래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부득이하게 조금 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거지. 다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지금 보여요. 1세대 1주택이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다주택자는 안 해줍니다. 이거 다주택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보유기간 곱하기 몇 프로였냐면 이거 쓰지 마세요. 원래는 보유기간 곱하기 8%였어요. 그럼 보유기간 곱하기 8% 하게 되면 몇 년 보유하면?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그놈이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집이 하나인데 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물론 한 20년 보유했어요. 나는 그 집에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까지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부터 그래? 그러면 거주기간 따로 보유기간 따로 하기로 한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거주기간은 기간 곱하기 4%, 보유기간도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각각 40%를 한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는 물론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공제 가능합니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은 각각 40%를 한도로 최대 80%까지 가능해요. 옛날엔 무조건 보유기간만 가지고 따졌는데 자, 얘는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 이상 거주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자, 거주는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자, 정리하면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곱하기 2% 30%를 한도로 합니다. 물론 미등기나 구개는 안 되고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자, 거주기간 따로 보유기간 따로 각각 곱하기 40%씩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이상해요? 됐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오케이. 자. 지금 요 사례예요. 3년 보유해야 되고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되죠?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보유를 5년하고 6개월 보유했어요. 자, 요 중에 이제 거주를 얼마 했냐면은 3년하고 6개월 동안 거주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 몇 프로씩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프로죠? 5, 4, 20이죠? 뒤에 거 질어버리고 5, 4, 20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얘는요. 12%죠? 자, 합치면 얼마예요? 32%. 그렇죠? 32%. 요건 이제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었다고 하면 1억 곱하기 30이면 3,200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이 1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1억이 아까 얘기했던 양도가액이 15억 원이었고 자, 15 마이너스 12 하시게 되면은 요게 5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이죠. 요 2천에 대해서 32%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양도 차익은 일반적인 부동산인데 1억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양도가액 15억짜리 고가주택이었다. 그럼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너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천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네. 2천 곱하기 아까 저렇게 계산한 32%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건 헷갈릴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요건 어차피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가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해하신 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다시 여러분. 양도 차익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은 15억이고 필요경비는 14억이어가지고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고 할게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고가주택은 전부 과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도 차익 1억에서 자, 얼마에 대해서만 과세했습니까? 거기 5분의 1. 그러니까 15억일 때 1억 원이니까 요게 저기 뭡니까? 15억일 때 1억 원이니 15억이 12억 넘는 3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니 이건 얼마일까라고 했잖아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라고요. 됐죠? 그럼 2천만 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이 집에 5년하고 6개월 동안 보유하고 3년 6개월 동안 거주했으니까 32%만큼을 그중에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2천 곱하기 32%하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거 빼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거예요. 야, 이거 기초과정인데 이거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 이해하신 겁니다. 심화과정 같아서도 이거보다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자, 내가 보유는
내가 14년 6개월 보유했고, 자 거주는 3년 6개월 거주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자 밑에 거 얼마였어요? 43 12%. 위에는요? 위에는 40%. 이게 뭐예요 이게? 한도에 걸려요. 한도에. 그죠? 각각 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합치면 얼마? 52%. 그렇죠. 52%. 저 케이스 든다라고 하면 2천만 원에 52% 뺀 뭐 1,000 좀 넘게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좀 잘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유를 5년 6개월 보유했어요. 5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근데 거주를 1년 6개월 거주한 거예요. 자, 이때 자, 몇 프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니까. 자, 위에 거는요? 되죠? 자, 20% 맞아요? 자, 20%다. 왠지 제가 저런 거니까 20이 아닐 것 같죠? 10%다. 10%다.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끄떡끄떡 앞에 계신 3명? 왜일까요, 이건? 그렇죠. 거주 요건 못 갖추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특례거든요. 이런 특례를 받으려면 보유 기간 중에 반드시 얼마 이상을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근데 보유는 넉넉하게 했죠. 넉넉하게 했는데 거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3년 이상 보유는 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요거 주가 저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100%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출제 위원이라도 이걸 내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거주한 적이 없네? 거주한 적이 없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5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80% 특례를 받으려면 뭐라고요, 우리? 보유 기간 3년 보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요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 어려우면 요거 넘기세요 일단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됐는데 여기 어렵다 그러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내가 보유를 2년 6개월 보유했어요. 자, 거주도 2년 6개월 거주했습니다. 자, 얘는 몇 프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왜? 네, 3년이 안 되니까.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 한도에 걸리는 경우, 보유는 많이 했으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건 아예 보유 기간도 못 채운 경우,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심화까지 가도 이거보다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특히 제가 출제위원이면 이 파트에 대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저 같으면 이걸로. 사실은 근데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알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데, 그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학교로는 뭐하러 필요할 것이며, 뭐 그렇죠? 이게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특례사항 5가지도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542페이지 보시면 542에 거기 밑에 쪽에 보면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부터 좀 볼게요. 1번의 공제 대상 보시면 국내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은 안 해주는구만.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또 거기에는 밑줄 좀 할게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한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하지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안 돼요. 그래요. 자, 네, 2번. 공제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미등기 안 해줍니다. 자, 토지 건물 입주권이지만 3년 미만 보유했다 안 해줍니다. 무조건 3년 이상, 무조건 하여튼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국외 부동산 안 해줘요. 자,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이제 리을은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미음의 비사업용 토지인데 요거는 옆에다가 물음표 퀘스천. 일단 개정 예정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옛날 기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목에 맞지 않게 쓰는 거예요. 우리 지목에 맞지 않게 쓰는 게 뭐가 있었어요? 농지인데 농사 안 짓는다든지, 대지인데 건물이 없다든지.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어디서 봤죠? 재산세 때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렇죠. 재산세 때 종합과세 되는 거는 이걸 나중에 갖고 있을 때도 종합과세로 과세하지만 팔아도 세금이 더 나와요. 그걸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비사업 토지. 비사업용이라고 사업에 안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목에 쓰지 않았다. 즉 종합합산과세 대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줘요. 세율만 조금 높았는데 이게 세율도 대폭적으로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겠다라고 2022년도 내년 1월부터 양도원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게 아마 물 건너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캐스트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개정상을 좀 보도록 하죠. 혹시 또 모르죠. 갑자기 내년도 중간에 확 바뀔지도.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내년 중간에 뭐 바뀌는 게 제일 겁나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저기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선 게 몇 년도예요? 2017년도였죠. 17년도 아마 5월 달부터 아마 임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 해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맨 처음 나온 게 2017년 8월 달이었거든요. 취임 3개월 만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도 만약에 5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하는데 8월 달에 뭐 이상한 대책 같은 게 또 나와서 대대적으로 고친다. 이때 처음 나왔던 게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 맨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도 무지하게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이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번에 바뀌게 되면은 좀 바뀌더라도 11월, 12월에 바뀌어야죠. 그래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바뀌게 되면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나요, 일단은. 자, 다음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겠습니다. 요거 외울 필요 없죠. 23은 6, 248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 20. 자, 맨 마지막에 15년 이상 얼마입니까? 100분의 30. 15년이 벗어나면 15년, 16년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30%를 한도로 합니다. 자, 근데 밑에는 별표. 2번에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에 보유기간 공제율 플러스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하여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40% 한도니까 최대 80%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거에 대해서는 4, 3, 12, 그다음에 10년 이상이 40%, 그다음에 2, 4, 8부터 시작해서 48까지, 40까지. 그래서 최대 40, 40 해서 80%까지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이번에는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오겠지, 그렇죠? 이게 나오겠죠. 요게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일단 장기보유 특별 공제였어요. 자,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옆쪽으로 이제 542로 나와서 이제 요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특공을 뺐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잖아요. 자, 근데 요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씩을 빼야 됩니다. 2021년도에 자 3월 달에 나는 이제 토지를 양도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건물을 양도를 했습니다. 건물 양도. 자, 그리고 9월에 이제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양도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까지 구했습니다. 자, 양도 차익까지 구했어요. 얘는 1억 원. 근데 얘는 7천만 원만큼 이렇게 손실 난 거예요. 7천만 원만큼. 7천이라고 할까? 5천이라고 하지. 5천. 오케이. 5천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자, 얘도 5천만 원만큼 이렇게 이제 이득이 났어요. 오케이. 이거 다 합쳐서 과세하죠. 그러면 토지 건물은 1그룹이니까 이렇게 얘끼리 합치고 요거는 요끼리 합치죠. 그리고 우리 250만 원 뺄 때 자산별로 250 뺀다고 했어요. 그룹별로 250 뺀다 했어요. 그룹별로 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여기서밖에 못 빼요. 250을 250 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얘를 퉁쳐야 되는데 여기는 퉁칠 수 있다겠죠. 이게 일로 못 가지만, 그죠?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2단계에서 퉁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는 만약에 한 20년 보유했대요. 아니, 토지에 대해서 20년 보유했으면 1억 곱하기 30%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1억 곱하기 30만 3천만 원만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로 퉁쳐버리게 되는 순간 섞여버려요, 이게. 얘는 만약에 한 3년밖에 보유 안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각자 고유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1억에서 20년, 내가 1억에 대해서 20년 보유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3천만 원 빼주면 맞는 건데 이게 섞여져 버리면 요 중에 5천만 남잖아요. 그럼 5천인데 5천만 원인 거는 토지는 20년 보유하고 건물 3년이니까 이 보유기간 다른데 이게 섞여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자 고유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살려줘야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장특공은 각자 빼줍니다.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줘요. 자, 요거는 최대한 얼마예요? 30%니까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만큼 빼줍니다. 얘는 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는 양도 차익, 뭔가 이득이 남아야 거기서 빼주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자,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요. 자, 양도 소득 금액은 얘는 이제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얘는 빼주는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만큼 되는 거고 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둘이 퉁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돼요? 2천만 원 되겠죠. 자, 여기서 얼마 뺍니까? 250을 뺍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있어서 진정한 순이익, 순손실은 어디까지 빼야만, 장기 보유까지 특별공제 빼야만,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아니에요. 항상 세법상 소득금액이란 말은 뭐라고 해요? 이게 세법상 순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순이익이든 순손실이든 간에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장특공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익 단계에서 퉁치면 안 되고 장특공까지 빼고 2단계에서 퉁쳐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없죠.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장특공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똑같이 이제 5천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50만 원 빼서 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소득 금액은 그룹별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 소득 금액에서 합치고, 이거 파생상품 합치고, 주식 합치고, 신탁이익 합치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손실 난 게 있으면은 이득 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양도세에서 순수한 순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소득 금액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250을 차감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542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면 2번에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도소득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이거는 자산별로가 아니라 이러한 양도소득 금액은 1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544에 보시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소득별로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그 공제액은 각각 연 250만 원을 한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산별로 절대로 빼주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이제 기본 공제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빼주긴 빼주지만 근데 주의할 거는 절대로 자산별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차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별로. 결국 그래서 이 그룹별로 속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구해야 돼요. 자, 1년에 얼마 우리 연 250만 원, 25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유 기간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관계 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250만 원 정도야. 그냥 해줍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얘는 근데 미등기 돼야 안 돼요. 미등기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미등기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자, 국외 부동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국외 부동산 됩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 양도소득세는 보니까 아, 내가 부동산 등 1그룹, 주식 1그룹, 파생상품 1그룹 걔네들 자산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등을 팔아서 남은 금액이 얼마니가 중요한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 파생상품 팔아서 요 남은 소득 금액이 얼마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소득 금액을 합친 다음에 거기서 250만 원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면 요건 넘기세요. 그냥 요 기본 공제에 대한 요 사항만 알아두시고 2건 이상 발생했을 때 요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건 기본이나 심화대로 넘기자고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해 가시면은 굳이 이해되는 걸 지우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넘어가시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 12시까지 좀 쉬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 보도록 할게요.